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1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현존하는 경제학자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꾸만 이렇게 신격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나 나 아니에요. 네, 안 나와요. 내가 볼 때는 현재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를 가장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과찬이시고요. 네, 어쨌든 우리 교수님 또 바쁘시니까 빨리 오늘 진도 G7 난리가 났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조용합니다.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걸 언론들이 안 하잖아요. 칭찬할 일이 있어도요. 그렇죠. 예? 하기 싫어하죠. 예. 안 써요. 예. 그러니까 보도 안 나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잘 이루고 있다. 우리가 오히려 네. 이 촛불 시민들이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무지해요. 무지해.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G7 초청 의미가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한반도에 지금 새로운 가능성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한반도의 운명에. 이게 지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건 이제 많이들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나이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전에는 자유진영에서는 미국이 마음대로 했었던 시대예요. 2차 세계대전부터 그때까지는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G0 시대였었죠. G1 시대였었죠. 네. 시대였는데 독주를 했죠. 예.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5개 국가가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얘기는 네. 이게 그룹 오브 세븐이니까 7개 국가가 간다는 얘기는 네. 미국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게 된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혼자서 다 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미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네.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본 일이 없는 나라예요. 그만큼 제조업의 강대국입니다. 네. 근데 1971년부터 처음으로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뭐냐면 경제력이 격차가 네. 후발 국가들이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일본들이 쫓아오면서 독일과 일본한테 이제 무역 적자를 보기 시작하다가 국가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한 게 1971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국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달러가 기축 통화잖아요. 네. 근데 달러를 어떤 특정 국가의 달러 돈을 기축 통화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기분 나쁜 문제예요. 안보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으로 했냐면은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주겠다. 달러를 가져오면 미국이. 그래서 금 1온스하고 35달러를 고정시켜 놓고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은 금이라는 것은 안보상으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 나게 되면은 상대국가 통화라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네. 미국이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봤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국가가 되니까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다 지불해도 네. 유출된 달러를 다 상환해 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월남 전쟁 이제 그 정리하기 위해서 했을 때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대탕트 선언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던 게 1971년에 이제 8월 15일 날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닉슨이 주요한 선언을 하죠. 민족 자결주의라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하고 더 이상 이제 적대 관계를 끊고 하겠다고 이제 이런 걸 선언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뭐냐면은 더 이상 금하고 달러하고 안 바꿔주겠다 선언을 해요. 오, 경제 면에서는. 예. 대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해요. 안 바꿔준다 그러니까 예.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예. 1달러당 예를 들어서 360엔 했던 게 260엔까지 막 떨어져요. 예. 달러 가치가요.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상품 시장에서 1차 상품 시장에서 그러니까 석유라든가 원자재 같은 경우를 결제하는 게 달러란 말이에요, 다요. 그러니까 달러를 받아봤자 그 상품들을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그 가격을 올려요. 파는 가격을. 그래서 석유 가격이 폭등한 게 바로 그게 석유 파동이고. 아, 1970년대 일어났던 예, 73년, 74년에 석유 그 파동. 원인은 달러 가치의 하락에서 온 거기서 온 거네요. 거예요. 예.
달러 가치 폭락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1차 상품들 석유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당시 경제 공황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공황이 그 당시 왔죠. 예, 경제 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달러가 막 이제 불안정하게 막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도 기축 통화가 불안정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막 요동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 문제를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GDP에서 한 4% 이상 차지하는 나라들을 하고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해결하자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G7의 출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G 4개 나라만 할 거냐 5나라만 할 거냐가 이렇게 씨름을 하고 그래요.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가 자기도 참여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너무 유럽 국가들이 일색이다 해가지고 캐나다도 끼워가지고 G7이 된 거예요.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 패권은 여전히 강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강구했던 것이 나타났던 하나의 사례가 87년도에 뉴욕 플라자에서 그러니까는 그 주요 국가들 모아놓고서는 니네들 앵화 같이 마르코와 같이 다 저기 절상시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터졌잖아요. 터지면서 우리가 G20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G7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12개 국가 플러스 유럽연합을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 하겠으니까요. 그럼 점점 저 G하고 글로벌 오브 더 뭐 20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이 사실상 점점 힘이 약화된다는. 맞아요. 그게 똑똑하시네. 똑똑하죠. 예. 미국의 힘이 점점 약화되니까.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이 경제력이 다원화되는 거예요. 그러네. 분산되는 거예요. 독점이었다. 그 결과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요. 들어보니까.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G20을 만든 이유가 미국이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대규모로 불어난 거예요. 그 경상수지 적자를 보니까 달러가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잖아요. 유출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미국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을 막 교란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융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이렇게 미국 엘리트들은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G20 만들어 가지고 경상수지를 좀 줄이게 하겠다.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G20을요. 그런데 옛날에는 플라자 합의에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를 미국이 압박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했는데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를 높이게 해갖고 상대적으로 그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도 잘 말을 안 들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가 오거든. 수출을 그만큼 덜 하라는 얘기니까 미국에 대해서. 거기다 뭐냐면 신흥국가 중에서는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이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확보해야지만이 외환위기 당할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 G20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그때 이걸 미국이 관철을 못 시켜요. 관철을 못 시키니까는 돌아가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국내법을 바꿔 가지고 매년 그러니까 이제 조사해서 환율 조작을 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바뀌면서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해결이. 그래서 트럼프가 다자주의에서 탈퇴해가지고 1대1로 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가해온 거 아니에요. 가해오다 보니까는 중국의 무역보복을 막 해버려. 그렇죠.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막 고조된 거 아니에요.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유신도 많이 땅에 추락하게 되고 깡패 국가 아니냐 막 이렇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터졌느냐? 코로나 재난이 터진 거야. 그렇죠? 의외의 변수네요. 예, 코로나 재난이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재난이 딱 터지는 건 이거 새로운 국면인 거예요. 왜 새로운 국면이냐면요. 코로나 재난에서 저 글로벌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G20 정상회담 모아놓고 그다음에 미국이 달러 대규모 찍어가지고 대충 수습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재난이 터졌는데도 달러 찍어내고 군사력 가지고도 코로나는 이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적인 힘은 가지고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미국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가 세계의 지도자로서 계속 역할을 하려면은 그 걸맞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G7이 뭐 하는 거냐면 세계의 주요 현안들을 그러니까 현안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결국 유엔에서도 관철시키고 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자기들끼리 미리 사전적으로 이제 합의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놔야 되는데 미국과 G7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왜 그런 거겠어요? 코로나 재난은 전 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최대의 국제 현안이잖아요. 네. 이걸 미국이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거세게 도전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도전하고 있습니까?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다 동남아에다 백신 공급해주면서 야 미국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그것이 거슬리고 네, 네. 자기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을 지금 중국이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뭐냐면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하려면은 이 백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는 못 하겠어.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대한민국한테 백신 지원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 백신 문제를 공급 문제를 해결하자. 전 세계를 구하자. 네, 이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백신 개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선진국 제약회사들이요. 네, 네. 근데 생산 능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1, 2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개발만 하면 뭐예요? 생산 능력이 없으면은 상품화 시켜야죠. 그렇죠. 빨리. 예.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요. 그것도 웬만하면 후진국들은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한 거야. 무슨 한국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파트너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제의를 한 거네. 파트너라는 것은요, 이건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한미 역사에 한미 외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네. 그걸 이제 한 거고 이번에 G7에서 그 비슷한 일이 이제 그러니까 반복된 건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요. 미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이게 뭐냐면 모빌리티를 스마트화 시키겠다는 건데 모빌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이동하는 하나의 수단들 도구잖아요. 이게 스마트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었었어. 그다음에 스마트 자동차. 그게 미래차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미래차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뭐 5G 통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전기차. 네. 전기차는 뭐냐면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거 하는데 네. 전기차를 지금 바이든도 스스로 표현했듯이 중국한테 밀리고 있어요. 미국이요. 네. 밀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밀리고 있냐면 제가 하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우리가 이거 봐보세요. 전기차 주도하는 중국, 미국이 오히려 이거 보시게 되면요.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 전체 국가죠. 이거는요. 네. 139만 대를 지난해 만들었다면은 1년에요. 중국이 133만 대 한 나라가. 전기차를? 예. 와, 우리 왜 몰랐을까? 미국이 32만 8천 대니까는 중국의 한 4분의 1뿐이 못 만드는 거야. 예? 미국이요. 그다음에 한국이 그 네 번째야. 5만 2천 대 만든고요. 예? 한국도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 능력이 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러니까는 43%나 성장을 했어요. 전기차 네, 시장이요. 네. 근데 이게 한 2025년까지 되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생산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은 지금 보게 되면 지난해 4% 성장 안 했어. 왜? 생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반도체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제조업이 붕괴돼서. 예. 아니 이게 그만큼 뒤처진 거야. 이 그렇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막 우리 기업인들한테 막 그렇죠. 우리 뭐 조중동은 뭐 얼마 주고 백신 뭐 몇 개 얻어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절박해서 그렇죠. 요구를 하고 우리나라가 그래 딱 보니까 그래 투자해줄게 이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 지금 만약 저기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네. 미래차와 관련해서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차와 관련해서 중국의 추격이라든가 중국이 앞서고 있는 분야도 있고 네. 이걸 빨리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압박을. 근데 그 파트너가 우리나라고. 근데 그 속에서 저기 저 한번 봐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배터리도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전기차 생산 능력도 있는데 네. 배터리하고 기술도 그다음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게 그렇죠.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 LG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선택을 한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 전기차를 쫓아가려면은 예?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 이거죠. 예? 저기 보시면 일본은 한국에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뿐이 안 되잖아. 전기차 생산 능력이. 네.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 지금 뭐냐? 세계의 지도자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도 억제하고 자기들의 경쟁력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혼자 힘으로. 근데 그 자기들이 부족한 걸 메워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손을 내밀고 파트너 하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조중동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뭐 구걸하러 갔는 줄 알아. 아니 저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을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그런다는데 헛소리죠. 난 이거 보면 바보들 같아. 그렇죠. 기업들이 말이에요. 네. 우리 저게 만약에 미국의 시장을 우리가 먹는 거야. 배터리하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먹는 거야. 그러면 국내에도 그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국내에도 일자리가 생기는 국내 거죠. 일자리 생기지. 그렇죠.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해외 시장을 개척했는데 저기 이제 자국에 저걸 일자리가 줄어들어. 말도 안 예? 되는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가 내가 볼 때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요.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쁜 놈은.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그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잘 안 되나요? 네, 저희가 손 좀 봐볼게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입장 속에서 이제 이 중국에 거세게 추격해 오고 있는데 네. 백신 공세든 하여간 미래차 분야든 간에 네. 이 속에서 이제 한국에 손을 내민 배경을 얘기를 했다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G20이라는 게 있는데 네. G20에는 중국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 미국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낀 새로운 이 국제 이 소위 말해서 기구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제가 사사건건 제하고 충돌할 테니까 안 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빼면서 바로 그 동시에 G7. 미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속에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가 네. 코로나 때문에 개최는 못했지만은 G7 폐기하고 G11으로 네.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그 얘기고 그 연장선에서 올해도 그러니까는 G7에 초청을 하면서 네.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가요. D10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G7을 폐기하고 네. D는 데모크라시. 예를 들어서 10개 국가. 그러니까 지지연의 7개 국가에다가 한국 반드시 들어가고 거기에 뭐냐면 호주는 미국의 동맹 국가니까는. 거의 행동대장급이죠. 그렇죠. 네. 예? 예, 이글 아이스의 한 멤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도는 이제 아시아의 이제 인구 대국이고 그러니까 중국을 시장이 넓죠. 중국도 견제시킬 수 있는 저거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런데 자기의 한국의 능력은 필요한 거야. 보건과 미래 산업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은 이걸 이제 확장 개편하겠다는 것은 바이든의 공약이에요. 일본이 반대하고 있죠. 예, 근데 이건 뭐 그래서 바이든이요 6월 5일 날 그러니까 G7 정상회담 가기 전에 네.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기고를 해요. 자기가 글을 실어. 네. 글을 실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을 자기 규합해가지고 World is the major democracies.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지금 뭐냐면 아프리카 1대1로 사업하면서 아프리카 막 공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인프라 뭐 이런 거 투자해주면서 그렇죠.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예. 근데 그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랑예교라고는 표현도 씁니다. 전랑이 뭐냐면은 이 늑대 중에서 싸움 늑대 네네. 식으로 아주 거칠게 간다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막 확산되고 그러니까는 네네.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뭘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후진 국가들 개도국에 대해서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 근데 전통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도라든가 항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간 산업 말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인프라. 아. 그다음에 보건 인프라 이런 거를 중국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인프라를 자기들이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일 혜택 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기업도. 왜냐면 화웨이를 쓰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 그렇지. 화웨이 통신을 못 쓰게 중국 견제를. 되면은 삼성전자지 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5G는 삼성이죠. 그러면은 아프리카라든가 후진 국가에 소위 말해서 디지털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은 네.
디지털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디지털 방향으로 해가지고 네. 경제 소위 영토가 확장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들이 지난해요. 크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을 했어. 네. 예? 중소기업들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데 디지털로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이 지금 큰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보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절대 강점을 갖고 있는 저거고. 그렇죠. 인정받았죠 이번에.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서로 중국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저걸 지금 우리의 저를 실익을. 확보하는 거야. 실익을 확보하는 네. 거예요. 확보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기의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야. 그렇죠. 과거는 일본이었는데 네. 지금은 일본을 넘어서니까 어느 순간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야. 그럼 이러한 변화를 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르겠냐고요. 다 하니까 알죠. 아니까 이번에 G7에서 한번 봐보세요. 호주 대통령이 호주 수상인가요? 예, 정상회담하자 하고 유럽 연합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상회담하자. 영국, 프랑스 연속 독일도 정상회담. 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스페인에 초청받고 오스트리아에 초청받고 한 게 일본 스가는 그냥 본국으로 기대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 한 몇 장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 이게 자리도 이게 G7에서 앉은 자리만 봐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진짜 주최국 바로 옆에 바이든 옆에 딱 서 있고요. 스가 저기 왼쪽에 뒷줄에 언제부터 네. 우리나라가 항상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서 있었으면 조중동 홀대 또 이런 거 했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바이든 스가 저 맨 뒤에서 저러고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바이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계셨으면 왕따. 그렇죠. 야, 이게 참 나쁜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는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요 안 써. 그렇죠. 저게 만약에 흠잡게 있었으면 일면 탑이에요. 그렇죠. 국제 망신 뭐 맞아요. 이런. 근데 네. 역시 참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뭐냐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지금 그 가치를 아는 거야. 미국이 저렇게 하게 되면은 네네. 그걸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냐고요. 그렇죠. 한국의 가치를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과 그러니까는 전략적인 이 동맹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관계를 맺고 싶어 가지고 그만큼 필요하니까. 서로가 줄 서 있는 거야 지금요. 필요하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바로 뭐냐면 이번에 G7 회의에서도 G7 회의에서 이제 뭐냐면은 유럽 정상들과 유럽연합 정상이요. 유럽연합 정상들하고 한국하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 나온 것도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얘기랑 똑같은 분위기예요. 자, 유럽연합은 백신 개발 기술을 갖고 있죠. 우리는 네. 생산 능력 갖고 있죠. 네. 그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네. 거기다 뭐냐면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확보가 이제니까 유럽연합도 얘네들도 필요한 것이고 네. 이유는 뭐냐면 저탄소 오래전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네, 굉장히 네, 네.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네, 네, 네. 저탄소 경제라든가 재생에너지 이런 데서 우수한 저걸 이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반면에 한국은 뭐냐면 수소차 전기차 생산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소 경제 이거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막 수소 경제 막 그렇고 저게 언제 저게 실현되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이 선도국으로 그렇죠. 돼버렸네. 와. 호주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상회담하자고 한 이유가 네네. 호주가 수소 에너지가 많은 나라예요. 와. 호주는 에너지 강국이거든. 자원이 많은. 예, 에너지 강국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수소차 생산 능력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능력.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합치 수소 자는 거야. 공급해줄게. 니네가 차를 힘합치 생산해라. 자는 거예요. 스페인 왜 방문하는지 아세요? 스페인이 건설 분야의 강자입니다. 그래요? 전 세계 2위예요. 스페인이 예. 그러니까 스페인이 한국과 공동 진출하자 이거예요. 해외 건설 시장에. 스마트 건설. 예.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들이 못한 분야들에 예. 많은 강점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손을 내미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가 되잘라 이거야.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국가들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속에서 한국이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걔네들은요 필요 없으면요 절대 손 내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제 이거 봐보세요. 지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에 저거 했었으니까 이렇게 간 과거 거고 신- 선진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인도야 인도 대국이고 이제 인구 대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호주는 이제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동시에 동맹 국가니까 그렇고 그렇죠. 한국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없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기술력으로 간 거네. 실익이 자기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부른 그렇죠. 거고 진짜 회담은 대한민국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와서 얘기들 하고 그런 거야. 걔네들 무슨 쓸데없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시간 내가지고 그래요. 왜냐면 저거 각국 쓰면은. 정상들도 자기네 경제 살려야지 자기가 다음 자리가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G7은 네. G7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폐기 처분된 거예요. G20이 만들어졌듯이 G7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국제 현안을 해결하려면은. 그래서 D10이 나온 거군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개편하는 건 불가피해. 그러니까 D10으로 하던 뭐 G11으로 하던 아니 G11 그러니까 11개로 하던 네네네. 이 개편은 불가피한 거야. 개편은 불가피한데 중국 빼고 이제 선진국 그 그룹을 따로 만들겠다는데 거기에 한국을 개편하게 되면 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G7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틀이야. 맞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100년 전에 대한민국 20세기가 굉장히 불운했던 시기였잖아요. 네? 나라의 식민지, 분단 이걸로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1907년에 아마 이 대표가 저기 네. 저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해이구 망국 회의라는 거 있었잖아. 네, 네. 해이구 망국 평화 회의. 네, 네, 네. 거기에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이종, 이준, 이상절 열사 보내가지고 네. 그랬던데.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문전박대 당했잖아.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탈당하는 거를 막아달라고. 그렇죠. 여기서 거기서 하려는데 아예 문전박대 헤이그 되고. 특사라고 하면서 그렇죠. 보냈거든요. 근데 아예 회의장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네. 거기에 붕괴를 해가지고 이준 열사가 순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네. 국사 시간에 공부했듯이 네, 그게 네.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었어. 즉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은 한 목소리도 낼 수가 없었던 게 네. 100년 전에 현실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그만큼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 힘에 눌리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 힘 있는 국가들이 결정하는 거야. 남의 나라 운명까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한반도에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는 네.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에요. 네. 항상 언급되고 있잖아. 네, 네. 근데 그동안에 그거를 G7이 모여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지. 의사야가 반영. 한국의 입장이. 한국의 한반도의 운명을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나머지 국가들이 한국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 같은 회원국인데. 저 주인이고 회원 국가인데 더군다나. 과거에는 거기서 결정한 걸 우리가 우리는 따를 그렇게 따를 수밖에 수밖에 없어. 없고 예?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눈물 머금고 그랬었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한반도에 지금 그러니까 길이 바뀌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엄청난 의미예요. 문재인 대통령 대단한 일을 하시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반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통일될 때 한번 봐보세요. 독일은 전범 국가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네, 네. 독일은 그 이 피해 국가인 프랑스라든가 전쟁을 했던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네. 소련한테 당시에 소련이었었죠. 네네. 동의를 얻지 않으면 동독을 통일하는 게 힘들었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 네. 독일이 G7의 멤버이고 네. 또 고르바초프하고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콜 수상이 해가지고 동의 얻어내가지고 했듯이 네네. 독일이 G7 멤버가 아니었어 봐. 그럼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가 한반도가 지금 그러니까 경랑에 이제 앞으로 휩싸일 가능성이 큰데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이 그 이슈를 다루는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면 거기 당연히 뭐냐면 한국의 입장이 주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국가가 있는데 야 이거 한반도는 우리의 문제야 하면서 예? 당신들은 조언을 줄 수 있지만은 내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입장을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될 게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지금 그 운명이 지금 방향이 지금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요. 진짜 교수님 중요한 게 말씀해 주신 게 과거 그 G7이나 우리가 이번에 G8로 참여를 했는데 그 나라들은 서로 불편한 의제를 만들지 않아요. 예. 이 얘기를 꺼냈다가는 독일이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 자리에 회원국이 딱 되는 순간 저쪽에서 뭐 한반도의 얘기를 자기네들이 미리 결정해 갖고 그럼 한국이 그거를 앉아서 가만히 있겠냐. 라고 하니까 당연히 껄끄러운 의제를 다루지 못하고 일본은 원할 수 있지만 예. 진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G7이나 세계 강대국들이 정한 걸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올 수밖에 네.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 반영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라도 뺏기는 걸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분단되는 것도 지켜만 보고 얄타 회담에서도 얄타 회담이 뭐예요 결국은요 강대국 몇 나라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분단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남의 나라 운명을 진행하겠어. 강대국들이 지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스란히 그러니까 피해를 여태까지 눈물 흘린 거 보고 있죠.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결정이니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이건 천지차이 문제잖아요. 막 그냥 자부심이 막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이번에 G7 정상회담 초청이 의미가 있다는 게 네, 네. 그냥 단순한 아까 사진 봤듯이 예. 주체국의 주민 국가의 옆자리에 앉은 게 이게 단순한 참관인 모습이냐고요. 완전 중요한 사람이니까 오른쪽에 앉히거든요. 아 참관인 국가가 그런 데다 앉히냐고 바로 왼쪽에 바이든 앉히고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 앉히냐고 의장 국가가 저 끝에 앉히겠죠. 참관인이라면 말 그대로 저기 스가이치에 앉혀야지 그렇죠. 참관인이지. 너는 그냥 예. 별로 영향권 거기서 구경이나 없지만. 하고 있으라고 예. 이렇게 가는 거잖아. 참관인이라는 게 옵저버라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옵저버의 나라의 모습이냐고 그게 그 사진이. 이번에 사진 몇 컬을 보여줬지만요. 그렇죠?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사진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뭐냐면 그 의장 국가에서 거기에 걸맞게 그러니까 이걸 다 배치한 거고 다른 나라들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의장 국가가 특히 그러니까 영국은 또 왜 그랬느냐?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가면서 유럽과 이게 관계가 끊어버렸잖아. 거꾸로죠. 끊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 돌파구를 한국이 경제 규모 10위인데다가 거기다 세계 이 교육 규모는 7위 정도 되는 나라니까는 유럽과의 그러니까 타격 보는 것을 한국과 좀 메꾸겠다 이거야. 예? 메꾸겠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미국과 그러니까 이익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접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걸 얻는 게 없는데 왜 그런 걸 해주겠어. 절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양 애들은 기브 앤 테이크야. 맞아요. 예? 공짜 없어. 걔네들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한국이 필요로 하는 대상인 국가가 됐다는 거. 이게 현실이야 이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언론만 얘기 안 해. 옛날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 때 그러니까는 맨날 미국한테 조아리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네. 예? 더 이상.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그만큼 계속 약화된 상황 속에서 이게 생긴 즉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율적인 결정이 이 한국의 외교적인 자율성이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거 참 진짜 중요한 거. 감격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박수! 예? 이런 날이 야,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렇죠. 빨리. 이번 G7 정상회담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 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도 없고 언론도 주목도 못하고 안 하고 앉고 외면하고 앉아 있는 거지. 이준석 따르릉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말해. 대한민국에 밖에 나가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박수 치고 날라갔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북만 이제 그러니까 단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그렇죠. 대한민국 문제를 풀어가려면요. 북한과 이제 어쨌든 간에 힘을 모으고 동시에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 용이해진 거야. 과거에는 발언권이 약했거든. 과거에는 그냥 미국만 쳐다보고 그렇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삼은 이상에는 미국 요구 들어주면서 우리 것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이건 외교에 있어서 국제관계에서요. 점점점 수평적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게 돼버린 거야. 미국의 패권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예. 그 속에서 우리의 그러니까는 이 자율적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예? 넓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변화를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외교를 하고 계시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내가 평가한 이유가 맞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명사적. 국제관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근본적으로. 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패권을 가지고 억눌러 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냐면 서로 호혜주의적으로 해야지만 협력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파트너십의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은 그거를 추가로 또 확인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남북 관계도 주도적으로 과거같이 미국의 눈치만 보지 않고 남북 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중국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한국의 매력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있잖아요.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전부 다 손 내밀고 앉았단 말이야. 그렇죠. 한국의 몸값이 올라간 거야. 그럼 중국도 한국하고 나쁜 관계가 되면은 그렇지. 자기들만 손해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제 우리한테 그만큼 이제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중국도 이제 중국과 오히려 더 그러니까 또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중국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에 절실 끌려다닌다. 그렇죠.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제 한국의 이번에 이런 역량을 보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과의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과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한국이 관철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다면은 대화 상대로 이제 그러니까 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아무리 우리랑 얘기를 해도 예. 미국이 잠깐 미국 갔다 와서 말이 바뀌니까 그렇죠. 북한이 니들이랑 얘기 안 그러니까 하겠다. 과거에 북한은 뭐냐면 북미를 미국과의 그렇죠. 관계를 더 우선시했던 게 다이렉트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더 주도권을 갖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맞아요. 이제는 한국이 보니까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G7 보니까는 맞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자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를 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미사일 지진 폐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땐 북한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는 깜짝 거예요. 놀랐겠죠. 깜짝 놀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북한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보면 노동당 규약 바꾼 거 아세요? 무슨 한국을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해 보게 되면 적대고. 이거 적화 통일하겠다는 거 이런 거.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할 때 이 보수 진영에서 얘기했던 것이 극우 진영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쟤네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적화 통일 야욕을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조항을 그걸 빼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을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들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국가로는 더 이상 이제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할 정도로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소위 좋아하는 소위 민족끼리라고 할 때 남한을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그러니까 대화 상대로 적극적으로 자기들 활용을 해야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갖고 얻어내려고 하는 게 북한의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상대하는 게 자기들 더 편하지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는 것보다도.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뭐냐면 조만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지이긴 하지만은 정상회담. 나는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요. 예. 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수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는요 북한과 중국이 하도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들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한민국한테 잘해줍니다. 어떻게 이익이 있으니까. 세계사가 지금 커다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인식 못하면은 네. 대한민국 야당들 있잖아요. 국정운영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야. 국정운영하는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는 상태 속에서 자기들은 여전히 20세기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 밑에 조아리면서 이런 이거나 얘기하려고 할 게 아니야. 예? 그럼 얼마나 그 상대방에서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어. 그러니까. 저것도 제대로 못 찾아먹고 앉았고 그러면은. 네. 아유, 우리 교수님 오늘 오랜만에 우울한 뉴스밖에 없어갖고 맨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대한민국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바깥에서는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뭐 벌써부터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지금 이탈리아 1인당 GDP를 이탈리아 추월을 하고 G7을 지지하고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반동의 물결이 예? 한심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촛불 시민뿐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 촛불 시민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시민당의 대표가 바로 최백은 대표였습니다. 진짜 촛불 시민이란 대한민국 그러니까 후퇴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하려면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예. 이게 경제다. 대한민국 대전환.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견했어요. 예.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전환 꼭 한 번씩 사갖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백운 교수님의 친필 사인을 받아갖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 요즘 우리 교수님 예. 정기 방송 몇 시죠?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방송이에요? 최백은 TV. 최백은 TV. 최백은 TV 수요일 날 9시에 합니다. 수요일 날 밤 9시. 네. 여러분들 수요일 날 밤 9시에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진짜 좋은 강의해 주시니까 꼭 시간 지켜주시고요. 우리 교수님 예. 너무 오늘 G7 국뽕 맞은 기분. 아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꼭 알아야 되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이거 모르고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수밖에 없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말 저번에 해주신 예. 게. 근데 이거 지금 이번에도 G7 딱 봐보세요. 그 연장 딱 맞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는 거야. 손 내밀고 앉아 있는 거고. 걔네들은 필요 없으면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개발도상국들에게 백신 1억 불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감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언제부터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21세기 리더십을 주도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20세기 리더십은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였었어. 네네. 군사력과 경제력 가지고. 네네. 근데 21세기 리더십은 뭐냐면요. 연대를 하고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힘든 사람한테 지원해 주겠다. 같이. 그리고 모두가 그러니까 같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특정 국가만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게 코로나 재난이 던져준 저거고 그것을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의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K방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K방역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거지만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봉쇄 없이 봉쇄 없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야. 봉쇄 없이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한 나라가. 그것도 초기에 심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대만도 지금 최근 통제하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모범국가라고 하는. 근데 봉쇄 없이 경제 봉쇄 한 번도 없었잖아.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자부심을 예. 가져도 됐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예.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소식 그리고 저희한테 미리미리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이 말이 참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더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수요일날 밤 9시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19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